자, 이제 9강 들어가겠습니다. 군무원 국어 이론 완성 강의이고요. 역시 지난 8강에는 이제 문장과 문법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형태소와 단어 기억하시죠? 특히 형태소의 개수, 형태소의 정의, 형태소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이며 형태소는 자립, 의존, 실질, 형식이 있고요. 3대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가 있었습니다. 어가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였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어절에 조사를 더하는 것이 단어의 개수이므로 의미의 최소 단위 플러스 자립성의 최소 단위.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사는 한 단어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꼼꼼하게 형태소의 어려운 예들, 특히 변형된 경우들, 기본형이 있었을 때 합성어와 파생어를 다시 형태소로 나누는 것, 어근과 어근을 나누었고 어근과 접사를 나누었을 때 바로 이제 이 9강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공부하면 앞에 형태소를 배웠던 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강의는 제2절 단어의 형성인데요. 이 단어의 형성은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줄여서 단어의 형성법이다. 아니면 정말 다음 중 단어의 형성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시험으로 아주 즐겨 나오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시험에 특히 우리 공무원과 군무원이 선호하는 문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짧습니다. 그리고 예시는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를 이해하기까지 좀 긴 시간이 걸려요. 예시도 엄청 많아서 하나하나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건데 역시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그리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의 형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단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단일어와 복합어입니다. 특히 운동 경기에서 보면 단식의 반대가 복식이죠. 탁구도 있죠. 테니스도 있죠. 그래서 단식, 복식 이렇게 기억하면 단일어, 복합어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어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합성어라는 분이 있어요. 단일어의 반대는 합성어가 아니고요. 복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어는 무엇이냐? 앞에서 배웠던 형태소 하나인 것을 단일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 예를 들어 이야기책의 이야기 이런 거 생각나시죠? 따라서 이에는 뜻이 없죠. 야에도 뜻이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라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고요. 아버지 이런 게 하나의 형태소겠죠. 고요 중에 신합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을 뜻하는 부사 이런 게 단일어입니다. 자, 동시에 기본형, 즉 단순 기본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간에 다를 더하는 것. 여기서 어간에 다를 더한다라는 것은 먹다, 가다, 보다, 듣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단일어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먹다는 형태소는 두 개잖아요. 하지만 먹이라고 하는 어간이 실질 형태소이고 다라는 어미가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하나, 즉 어근이 하나인 용언도 단일어라고 봐요. 그러면 먹다를 기준으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것도 전부 단일어가 되겠죠. 어미를 변화한 것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단일어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형태소가 하나이거나 단순 기본형으로 돼 있는 어근이 하나인 기본형 단어 이런 것도 단일어라고 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군요. 자, 두 번째 복합어입니다. 이제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모를 제가 두 개를 한번 쳐볼게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단식, 복식. 다시 복합어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합성어, 파생어가 있다. 어때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다시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으며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이게 아주 최소한의 틀이고요. 물론 파생어는 다시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가 있고요. 접미사가 있어요. 머리두자, 꼬리미자. 자, 이렇게 제가 네모만 쳤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단어의 종류로 출발하는 이 네모가 가득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가 있다는 거고요. 합성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시다. 합성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라고 짧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근이라는 것은 뿌리근자, 말의 뿌리가 되는 엄청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어간과 어근이라는 말의 차이예요. 어간은 앞에서 있지만 기본형 단어 중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것. 먹다의 먹, 가다의 가, 보다의 보 이런 게 어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근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합성어, 파생어 때만 써요. 평소에는 우리가 어근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를 나누어서 결국 합성어, 파생어를 구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근 그러면 벌써 합성어, 파생어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과 실질이 만났다는 짧게 실질. 반가운 건 우리가 지난 시간 형태소의 종류상 실질 형태소 뭐가 생각나죠? 명대수, 즉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가장 기본적인 명사 같은 건 실질인 건 알죠. 또는 관형사, 부사 이런 것도 실질이고요. 또 강조했던 어가는 뭐라고요? 의존이지만 실질. 어가는 의존이지만 실질, 어미는 의존이며 형식, 조사는 의존이며 형식, 접사는 의존이며 형식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어간끼리 만나도 합성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합성어에 최소 100개, 파생어도 최소 100개 이상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자, 합성어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형태소 개수 때 많이 했던 이야기책 이런 것들이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 지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실질과 실질이 만났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솔잎을 먹어보았다. 형태소 개수 기억하시죠? 솔과 잎 모두 명사. 그러니까 합성어 중에 제일 쉬운 것. 그래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명사끼리 만난 거예요. 자, 이제 검푸르다.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검푸르다의 합성어라는 느낌을 살짝 못 받고 시작을 하다가 검다와 푸르다가 만난 거구나. 기본형 두 개가 만났다. 무조건 합성어라는 거죠. 왜? 기본형 자체에는 어근, 실질적인 의미가 맨 앞에 붙어 있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 자,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 살짝 헷갈리는데 간은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검푸르다의 어간. 즉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 검푸르까지가 어간이죠. 왜? 검푸르다, 검푸르고, 검푸르니 이렇게 검푸르는 늘 같이 다니잖아요. 자, 오르내리다의 어간이 어디 있다고요? 오르내리. 알겠죠? 짙푸르다 어간은 짙푸르 이런 식으로 떠오르다의 어간은 떠오르 이렇게 다를 뺀 나머지 그것이 변하기 전 어간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말 안에는 모두 기본형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는 거죠. 다시 오르내리다에 그러면 어근은 어디 있다? 오르내리. 짙푸르다는 짙푸르. 그래서 어근이 두 개라는 거예요. 어간은 하나지만 그래서 결국 기본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에 엄청 많이 줘요. 자, 이때 검푸르다의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 형태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검, 푸르, 다 이렇게 형태소는 3개가 되겠죠? 어근을 다시 쪼개니까. 그러니까 즉 어간을 쪼개서 어근과 어근을 나누어서 개수를 더하게 된 겁니다. 자, 먹거리와 먹을거리는 2011 추가 표준어의 사례로 나오는데요. 원래는 먹을거리였어요. 먹을거리가 많다. 근데 요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먹거리가 많다. 먹거리 가지고 뭐 우리가 먹거리 엑스파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그러면은 얘는 먹다의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거리라는 의존 명사. 거리는 의존 명사예요. 아직 잘 배우지 아직 않아서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할 거리, 놀 거리 할 때 이 거리라는 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실질과 실질이 만난 합성어. 먹거리만 하더라도 실질과 실질이 만난 역시 합성어가 되겠죠. 둘 다 합성어입니다. 자, 안간힘을 쓴다, 안간힘을 쓴다. 사실 이건 이제 발음에서 국립국어원이 이제 수정을 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안간힘, 즉 그러니까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예전에는 이야기하면서 울림과 안울림이 만난 합성어에서 뒤에 된소리 발음이 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것은 굳이 어떤 하나의 의문 현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느낌은 이거 된소리 되기잖아요. 왜? 깐힘 이렇게 나니까. 하지만 어쨌든 안간힘 이게 표준 발음이었다가 안간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줘요. 비슷한 예 중에 뒤에 나오지만 인기척이라는 것도 발음은 원래 인기척, 즉 사람의 기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기척이 난다. 이렇게 발음을 둘 다 인정해주는 시험용 사례니까요. 안간힘, 안간힘. 인기척, 인기척 이렇게 둘 다 맞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고 반면 우리는 합성어 이야기니까요. 안이라는 게 원래 명사, 안과 밖을 뜻하는 마음 안으로 지금 애를 쓰는 힘, 간힘이라는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힘을 뜻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명사면 합성어, 어근 합성어 이 느낌은 알죠. 자, 인기척도 역시 명사인 사람인에서 기척이라고 하는 역시 명사까지 결합된 합성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어떤 구별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엄이라는 말과 함께 하면서 기본형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어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어근과 접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합성어, 파생어면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왔으니까 검푸르다 가지고 다시 하면 돼요. 검푸르다의 어간은 검푸르, 어미는 다. 그러면은 검푸르의 그는 검푸르 이렇게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되었다는 거죠. 자, 또 비슷한 예, 날짐승이라는 거 할까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즉 앞에 있는 날이라는 것은 기본형 날다에서 온 어근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날다라고만 하면 날은 어간이지만 어간 어미의 기본형에서만 쓰는 말이지만 날짐승의 날은 어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근이 만나 합성어가 되는 거니까요. 날아다니는 짐승, 조류를 이야기하는 날짐승입니다. 자, 이제는 큰 형이 합성어 같죠? 크다에서 왔고요. 형이 붙어 있는 한 발 물러서다, 한 발 비켜서다. 우리 단어의 개수 때 했던 한 발도 발 하나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한 발 조금 물러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한도 실질, 발도 실질. 비켜서다라는 기본형 단어가 나왔어요. 기본형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더. 간은 어디 있다고요? 다를 뺀 나머지 비켜서가 간이 되고요. 그럼 어근은 어디 있다고요? 비키다, 서다가 만난 거죠. 그래서 어근이 두 개, 비키, 서. 반면 어간은 비켜서까지가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태소 계산할 때 원래 우리 비켜서다 형태소 계산 어려웠잖아요. 비키, 서다 네 개이고요. 단어는 합성어가 되어서 하나. 합성어, 파생어는 무조건 한 단어. 합성어, 파생어는 무조건 한 단어.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되게 살짝 어려워요. 표로 외우시면 되겠죠? 단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단일어, 복합어가 있다. 반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 파생어가 있다. 이때 합성어가 뭐라고 했다고요? 근과 근이 만났다. 다른 말로 실질과 실질이 만난 것을 합성어라고 해서 칠판에 적어놓은 예만 하더라도 지금 10개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시는 엄청 많으니까요. 우리 국어의 어휘 기준으로 말하면 한 70만 개 어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70만 개 어휘를 분석하자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생소한 단어.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서 우선순위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용 단어,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 합성어, 파생어. 제가 칠판에 적어온 예가 모두 시험용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성어의 예들을 지금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제 반면 파생어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파생어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칠판대로 대답하면 돼요. 파생어가 뭐라고요? 어근과 접사가 만난 거예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실질의 형식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 실질은 합성어, 실질의 형식은 파생어입니다. 자, 반가운 거 접사 나왔잖아요. 우리 한자로 보더라도 붙을 접자, 그리고 말씀 사자, 붙는 말이라는 거죠. 이을 접자, 이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붙었다? 접사라는 게 붙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하지만 접사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살짝 헷갈려요. 접사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죠. 뜻이 있으니까 형태소죠. 우리 무슨 형태소로 배웠다고요?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배웠던 그 접사가 형식 형태소였죠. 그리고 동시에 의존 형태소죠. 즉 뜻은 있는데 자립성은 없어요. 혼자 못 오니까 접사예요. 만약 혼자 와서 실질적으로 쓰였다면 어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뜻이 있긴 있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더해줄 뿐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더해준다는 말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뜻은 애초에 명사 같은 것은 실질적인 뜻이 있다고 하고 접사는 원래 있던 어떤 뜻에 붙어서 살짝 뜻을 더해줄 뿐이에요. 특별하게 뜻을 더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접사에도 뜻은 있지만 의존이나 형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정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만났다. 실질의 형식이 붙었다. 됐죠? 이야기를 정말 계속 끊임없이 해드립니다. 처음 출발이 지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접사의 위치에 따라 머리두자, 접두사가 있고요. 꼬리밑자, 접미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두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풋사과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풋사과의 풋은 뜻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형식적으로 뜻을 더해줘요.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아직 안 익은 사과.
풋과일, 아직 안 익은 과일 이렇게 말이에요. 풋사랑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앞에 뜻을 더해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풋 이렇게 혼자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붙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말과 붙는 용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풋사과, 풋과일, 풋사랑 이런 외에는 우리가 풋 이렇게 막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어요. 붙은 용례가. 그래서 접두사의 사례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봤고요. 자, 개살구. 원래 개라는 접두사는 엄청 많고요. 뜻도 많아요. 여러 가지의 접두사 개라는 게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개살구는 야생의 살구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조금 낮은 그래서 먹기에 우리가 조금 잘 못 먹을 수 있는 개떡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접두사 개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접두사 중에서는 집 나가면 개고생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 광고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개고생? 개고생이 광고에 나와? 표준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표준어입니다. 바로 매우 심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집 나가면 매우 심한 고생이라는 접두사 개예요. 이것도 뜻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낮은 또는 뭐 야생의 아니면은 매우 심한 이런 식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자, 이제는 새빨갛다의 새가 어떤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빨갛다를 강조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색깔을 강조하는 접두사입니다. 뭐 새를 혼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나르는 새는 명사니까 실질이지만 새빨갛다, 새파랗다, 시뻘겋다, 샛노랗다, 신누렇다 이런 것들의 새셋, 시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모음 조화에 따라 뒤에 나와 있는 형태에 따라 다른 표기들이지만 모두 똑같은 접두사예요. 새빨갛다의 새는 접두사. 어때요? 자, 역시 날고기. 이제 이것은 잠시 후에 나오는 날과 구별해야 되는 날짐승과 구별해야 되는 것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제가 정리해 드린데요. 자, 느낌은 둘 다 날이라는 게 뭔가 쓰였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지만 아까 날짐승은 어디서 온 말이라고 했죠? 날다, flying. 나는 짐승이 날짐승이니까 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죠. 하지만 날고기는 뭐예요? 나는 고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원래 날고기라고 하는 것은 얼리지 않는 고기, 생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리지 않는의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합성어다, 파생어다 이럴 수 없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해석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단어도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날고기는 파생어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고기는 생고기, 날고기는 얼리지 않는 고기 이렇게 뜻을 알아야 얼리지 않는이라는 뜻을 더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기 외에는 일반적으로 또 얼리지 않는의 뜻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날 것으로 먹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날 것, 날로 먹는다 할 때 우리가 날이라는 것이 얼리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용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어 중에 접두사의 사례를 몇 개 예로 들었습니다. 자, 반면 이제 접미사도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품사를 안 배웠어요. 우리가 오늘 뒤에 배웁니다. 그런데 품사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품사를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뒤에서 공부하면 이게 내용이 더 기억이 날 거예요.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와 바꾸는 경우. 사실 살짝 어려운 말로 품사를 바꾸는 것을 지배적 접사. 왜냐하면 지배했다는 거예요. 품사를 바꾸는 것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반면 품사를 바꾸지 않는 걸 한정적 접사.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에다가 그냥 한정만 한 거예요. 원래 있던 것에서 안 바뀌면 한정적 접사. A였는데 B로 바뀌면서 새롭게 지배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배적 접사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한정적 접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당황하죠. 말을 모르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구나.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구나까지 같은 말로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때 품사를 바꾼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높다라는 것은 형용사, 성질 상태의 기본형이 있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높이라고 접미사 이가 들어가요. 또 묻습니다. 접미사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거 외웠던 공포에 흰태길 앞잡이, 흰 눈썹 긴 발톱 할미새 할 때 흰태길 앞잡이의 이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라고 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 높이를 재다 그러면 이것은 명사예요. 높이를 재다, 길이를 재다 이런 건. 하지만 또 높이 날다 그러면 이건 또 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뒤에 배우지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다.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것을 결국은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품사가 바뀌었다는 게 뭔지 알겠죠? 자, 비슷한 거 잠이라는 거 할까요? 잠이라는 것은 바로 슬리핑, 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잠을 자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잠은 명사고요. 뒤에 있는 자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미 변화 활용해요. 잠을 자다, 잠을 자고, 잠을 자니, 잠을 자서 잤다 이렇게 이제 변할 거 아니에요. 반면 앞에 있는 잠은 어때요? 딱 명사로 굳어진 거죠. 근데 이 잠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는 자다에서 왔겠죠. 그래서 동사였는데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예요. 이때 전미사가 어디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런 미음, 이런 걸 전미사라고 해요. 이때 미음은 활용하지 않는다. 즉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 잠 이렇게 우리가 굳어진 말이지 잤는데 이렇게 굳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잠이란 앞에 있는 명사, 품사가 바뀌었네요. 사랑하다 역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죠. 그런데 명사 뒤에 하는 100% 파생어라고 외우면 돼요. 명사 뒤에 하는 100% 파생어, 명사 뒤에 하는 100% 전미사죠. 그래서 사랑하다 그러면 기본형이 있는 동사가 된 거잖아요.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니. 또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다의 어간은 어디 있어요? 어간. 기본형 중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것. 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랑하까지가 어간이죠. 그러면 다는 어미겠죠. 그러면 어근은 어디 있어요? 어근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근이 사랑. 그러면 접사가 있다고요? 그럼요. 명사의 하는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의 하 같은 게 전미사입니다. 품사를 바꾼 거예요. 명사에서 동사로 바꾼 겁니다. 자, 어때요? 이제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우린 진짜 걸음마예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저 역시도 진도를 천천히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정스럽다. 그럼 원래 다정이라는 말도 원래는 명사였겠죠? 근데 스럽이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면서 역시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게 되는 왜 기본형이 있으니까 기본형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동사의 형용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명사였겠죠? 답이라는 전미사가 들어가서 역시 사람답다 형용사가 돼요. 참고로 사람답다의 형태소는 몇 개 같아요? 그럼 몇 개? 3개. 사람, 답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사랑하다 형태소 몇 개라고 했던가? 사랑하다.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명사의 하는 형태소로 나눌 때 3개였잖아요. 착하다, 위하다, 변하다, 눈에 선하다 할 때 그런 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형태소가 되는 게 전미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보면. 한 번 더 사람답다의 어간은 어디 있다고요? 어간은 사람답, 어근은 사람. 다정스럽다의 어간은 다정스럽, 어근은 다정, 알겠죠? 처음엔 이 어간인지 어근인지조차도 헷갈려하는 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제 강의를 잘 안 따라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처음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형태가 바뀐 합성어, 파생어. 그중에 지금 우리는 형태가 바뀐 파생어, 형태가 바뀐 전미사가 지금 보이는데요. 형태,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병마개 할 때 하는 마개는 첫 느낌은 마개가 그냥 마개라는 명사 같잖아요. 형태에서도 하나 같잖아요. 하지만 마개는 막다에서 온 말이에요. 막다. 그런 것 같아요. 병을 막아요. 막는 게 마개예요. 그래서 막 플러스 뭔가 에라는 열나 이상한. 여기서 열나 이상한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미사라고 딱히 하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상한 글자지만 이게 전미사인 거예요. 그래서 막과 에가 만나서 마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마개는 형태소가 몇 개? 2개.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2개? 막, 에 이렇게 분석하자는 거죠. 그럼 원래 막다는 품사가 뭐예요? 기본형 있는 말이잖아요. 막다. 얘는 동사. 그런데 마개라는 명사가 되는 품사가 바뀐 지배적 접사. 자, 무덤도 원래는 묻다에서 온 말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묻다에 전미사 엄이라는 이상한 형태가 붙은 거예요. 얘가 형식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파생어. 그래서 무덤이라는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어요. 동사에서 명사로 말이죠. 자, 낮다가 낮추다가 되었다. 낮다는 원래 형용사예요. 성질 상태 높다, 낮다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낮추다라는 전미사를 썼어요.
원래 낮추다의 추라는 것은 뒤에 배우지만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이나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예요. 또 대표적인 전미사예요. 따라서 낮게 하다, 높이를 낮추다 이렇게 하는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인데요. 다만 결국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파생어겠죠. 한 번 더, 낮추다의 어간은 어디 있다고요? 낮추다의 어간은 낮추. 그래서 기본형이 뭐냐? 그러면 낮추다예요. 낮다가 아니고요. 이희리기 우구추는 기본형. 이희리기 우구추는 동사. 이희리기 우구추는 파생어. 어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가 들어가면 기본형에 들어가요. 기본형에 들어간다는 건 뭐라고요? 어간이라는 이야기죠. 어간이 낮추, 어미가 다. 그럼 어근은 어디 있다고 했죠? 낮, 추는 접사. 그래서 파생어라고 했습니다.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자, 꽃답다, 꽃답게 죽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희생했던 논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꽃은 명사인 거 다 알죠. 그런데 답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자격을 나타내는 전미사, 사람답다, 선생님답다, 군무원답다, 어른답다, 대통령답다 이런 것들이 자격을 나타내는. 참고로 답다는 긍정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답다, 사기꾼답다 이렇게 부정에다가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냥 도둑놈 같은 거고 사기꾼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긍정에만. 꽃답다. 반면 꽃답다의 어간은 어디? 꽃답. 어근은 꽃 어때요? 이제는 충분히 할 만하죠.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요. 자, 이럴 때 역시 답이 접사, 그래서 결국 파생어가 되었는데요. 명사인 꽃에서 꽃답다라는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되게 복합적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합성어냐 파생어냐도 중요하고요. 파생어 중에서도 뭐 품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알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간이냐 어근이냐 제가 이런 걸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2019 기상직 문제에도 나와서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거든요. 자, 뒤에 문제도 우리가 또 기회 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게 다른 시험들, 뭐 서울시 시험 이런 시험 등에서도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반면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정적 접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제한하기만 하니까요. 예를 들어 선생 뒤에 붙어 있는 전미사 님, 선생님의 님이 전미사라는 것을 원래 여러분이 아시나요? 처음 듣나요? 처음 듣는다면 이제 아예 외우세요. 어근 뒤에 붙어 있는 님, 즉 선생님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님을 많이 붙였을 때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우리가 님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결국 파생어인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님이 뜻이 있다 없다? 있다. 형식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 말고 우리가 명사인 임은 별개죠. 임, 임들이, 임께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명사예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어근 뒤에 붙어 있는 높임의 님이라는 게 결국 전미사인데요. 다만 이때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도 명사, 선생님도 명사입니다. 참고로 맞춤법에 의하면 달림, 별림, 해님. 이때 해님이라는 맞춤법 주의해 주세요. 해님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뒤에서 배우지만 이 파생어, 님이 붙으면 파생어라고 했잖아요.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예요.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니까 달림, 별림, 해님. 나라님도 그렇죠. 우리가 나라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임금님을 이야기할 때 전혀 아닙니다. 나라님입니다. 이유는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달림, 별님, 해님, 나라님 파생어이면서 시옷 없는 것으로. 자, 아까 했던 이희리기 우고추, 이희리기 우고추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살짝 다르다면 아까 낮추다와 먹이다는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 할까요? 이희리기 우고추가 들어간 파생어예요. 전미사를 쓴 거예요. 기본형도 낮추다, 기본형도 먹이다예요. 차이점은 얘는 낮다라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뀐 거고요. 먹이다는 원래 먹다가 동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동사가 된 거예요. 동사가 동사로 됐으니까 이것은 품사가 안 바뀐 거예요. 이것은 품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했을 때 확실히 아는 거니까 그러려니 이 정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만 현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 우리 참 많이 하는 거잖아요. 복수 전미사입니다. 역시 체현 뒤에 바로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친구들,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전부 들이 전미사가 되는데요.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시작은 파생어였어요. 자, 이제 파생어의 정의, 눈 감고 역시 제가 항상 추천하건데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눈을 감고 아침에 딱 잠을 자다가 깼을 때 가장 먼저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 이런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눈을 딱 뜨면 단어의 형성법은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파생어는 다시 어근과 접사가 만난 것, 실질의 형식적 의미가 붙은 것, 그중에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의 예시들을 이제 빈칸으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눈 감고 외우라고 했어요. 칠판에 있는 대로의 느낌이겠죠? 풋사과, 게살구, 새빨갛다, 날짐승 이런 것, 아니 날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어죠. 날짐승은 합성어고요. 자, 이제 반면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쓰여있는 예시만 역시 2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벌써 우리가 얼마 안 했지만 예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합성어의 예시, 파생어의 예시 말이죠. 자,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만난 파생어, 실질과 실질이 만난 합성어, 실질과 형식이 만난 파생어. 자, 이런 정도로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직 시험에 예전 나온 적이 있네요.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딱 우리가 원하는 문제죠. 단어의 형성 방법. 단일어냐, 복합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하지만 단일어 복합어를 물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합성어냐 파생어냐고 물어요.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니까 대부분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보니까 1번의 기와 집은 어때요? 기와와 집이 만났죠. 명사와 명사가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합성어. 자, 합성어라고 써봅시다. 지우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알겠죠? 아까 우리가 마개와 흡사하잖아요. 원래 지우다에서 온 말인데 전미사 개가 붙었다는 거죠. 쌤, 개가 뭐예요? 개를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접사라는 거죠.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개, 멍멍 개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마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베개, 잠을 잘 때 베개, 베다에 개, 전미사 개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만들기 위한 자격의 전미사니까 뜻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접사구나, 형태소구나, 의존이고 형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파생어입니다. 자, 그러면 딱 보아도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가능성이 있네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졌으니까. 자, 반면 선생님 그대로네요. 결국 전미사 님이 들어간 파생어, 달님, 별님, 해님, 나라님 맞춤법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게살구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 대에서 많이 나온다고 시험용 사례로 했잖아요. 역시 다시 한번 야생의 살구 이런 정도의 다양한 접사로서의 게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합성어는 1번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파생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무원 시험에 약간 적합한 문제 방식이 소방직과 또는 경찰직과 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약간 단편적인 것. 막 보기를 많이 주고 지문도 엄청 길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짧은 문법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물었던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어간이 뭐냐, 어근이 뭐냐 이런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간이 뭐라고요? 기본형 단어 중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있으면 일단 어간어미 이런 말은 나와야 되죠. 하지만 이야기책, 그러면 어간이 어디 있다고요? 이야기책의 어간, 그런 건 없죠. 기본형이 없으니까요. 아까처럼 뭐 솔립, 그런 것, 어간, 어미 이런 게 없겠죠. 기본형이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어간, 어미. 다만 우리가 역시 합성어, 건프루다처럼 건프루다의 어간은 건프루,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건프루다, 건프루고, 건프루니 이렇게 말이죠. 반면 어근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검과 푸루, 즉 검다 푸르다가 만났으니까 실질을 나눠보는 게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어간의 반대는 어미죠. 이제 변하는 부분이에요. 기본형 단어 중 뒤에서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미 변화, 이걸 이제 활용한다라는 우리 국어의 특징으로 설명하고요. 자,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어간에 가는 줄기가 되고요. 어근의 그는 뿌리 근자인데요. 실질적인 거, 뿌리가 되는 겁니다. 반면 어근의 반대를 접사라고 해서 형식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실질과 실질이 만나면 합성어, 실질의 형식이 붙으면 파생어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의 이제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의 끊임없이 완벽하게 세뇌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먹이다. 그럼 어간이 어디 있다고요? 먹이까지가 어간이라고 했죠. 다를 제외한 어간.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것. 이때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어간,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파생어,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동사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때 먹이다의 먹이가 어간이면 어근은 어디 있다고요? 먹과 이가 되겠죠. 그는 먹.
접사는 이해하죠. 그래서 간은 먹이지만 어근이 먹이라는 걸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 먹었다의 어간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어간은 먹이죠. 먹다니까. 얻다 자체가 둘 다 어미거든요. 먹은, 먹는, 먹게, 먹는, 먹은 이렇게 하다가 먹었다. 그러면 형태소 계산할 때 우리가 세 개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얻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 둘 다 어미라는 거죠. 어미. 그래서 기본형을 기준으로 다를 제외한, 기본형을 기준으로 다를 제외한 나머지 먹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어근이라고 해도 돼요. 단 단일어라고 했어요. 단일어기 때문에 단일어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고 해도 돼요. 단일어는. 어간이자 어근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근이라는 말이 실제 많이 필요한 것은 합성어냐 파생어냐. 왜 어근 두 개냐 어근 한 개냐 이런 것 때문에 나누게 되는 거죠. 다시 반이어 어간의 반대는 어미, 어근의 반대는 접사.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간과 어근의 차이를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간은 기본형이 있는 단어 중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 어미는 기본형이 있는 단어 중 뒤에서 변하는 것.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접사는 형식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제는 거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2019 기상직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단일어예요. 단일어. 그래서 먹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면 충분하죠. 먹다는 어간이면서도 동시에 어근이 되는 것이겠죠. 자, 반면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까 했던 먹이다면 충분하겠네요. 다시 먹이는 어간이고요. 그는 먹이 되고 이가 접사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했죠?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누어 보니까 기르다는 기르다 기르고의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거 맞네요. 자, 그리고 비우다를 보니까 비우다는 어디서 말이에요? 비다에 우구추가 붙은 거잖아요. 이히리기 우구추. 비게 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비우는 거예요. 청소함을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비우다라고 하는 것의 어간은 비우, 어근은 비가 되겠죠. 그럼 비우다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먹이다와 똑같은 거죠. 자, 정답다 아까 우리가 했던 비슷한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답다 사람답다 할 때 어간이 어디라고 했죠? 정답다를 제외한. 그러나 그는 정이네요. 그리고 답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잖아요. 얘도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앳되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되다, 앳되다, 앳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역시 우리는 어간이지만 이제 어근이 어딨냐? 그러면은 아이답다는 이야기거든요. 앳된 얼굴 이런 거 할 때 애 같다는 거예요. 애 같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보면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서 놀랍게 이미 기억만 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다는 건 말이죠. 기르다는 기에 르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기르다, 기르고, 기르니 이렇게 기르가 늘 같이 가는 거니까 르를 빼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것만 계속 강조했거든요. 자, 이제 반면 어간과 어미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요. 먹기가 어간인데 그는 먹이잖아요. 다시 한번 어간이 먹기라는 거. 우리 먹이다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는 접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히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먹었다는 먹이 어간이고요. 어근도 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형은 물론 먹다가 되면서 역시 우리가 이미 앞에 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먹었다가 아니라 기억이어야 되겠네요. 자, 귀엽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귀엽 자체가 하나의 어간이며 귀엽 자체도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엽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귀가 없다가 아니라 따라서 귀가 사람의 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귀엽다, 귀여운, 귀여워는 귀엽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어간이고 어근이 됩니다. 예쁘다도 똑같겠죠? 예쁘다, 예쁘고, 예쁜. 물론 예뻐서 하면서 의탈락이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불규칙 활용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의탈락은 규칙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거예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것. 자, 드높다는 반면 원래 높다에 접두사 드가 들어간 거예요. 접두사 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높은데 아주 높은 것. 이것을 드높다. 아주 센 걸 드세다. 이런 거 하잖아요. 접두사 드라는 거예요. 드. 그러면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네요. 어간은 드높, 어근은 높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4번은 둘 다 니은 자리에 왔어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역, 니은에 모두 어울리는 건 이미 하나밖에 없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의도가 어간, 어근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진짜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죠.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 기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다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바꿔놓았어요. 기역, 니은이 바뀐 거고요. 역시 니은 쪽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타이틀도 아주 중요한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라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 자, 이제 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합성어와 파생어의 앞에 붙어 있는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예만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르다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어근이냐 접사냐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근이냐 접사냐. 자, 이럴 때 다시 군고구마부터 시작을 하면 군고구마의 군은 어디서 온 말 같아요? 굽다에서 왔겠죠. 구운 고구마의 준말이니까요. 비슷한 말 군밤이 있겠죠. 군밤입니다. 자, 하지만 군소리는 군소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근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접사는 삼각형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군소리 하지 마. 같은 말은 군말 하지 마요. 군말 없이. 군은 쓸데없는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자, 이때 쓸데없는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외워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쓸데없는이라고 듣고 있고요. 쓸데없는이라고 따라하고 있을 거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게 쓸데없는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자, 이제 같은 형태지만 결국 다르더라. 물론 같은 군이지만 군식구의 군, 군말의 군 이런 것들을 또 의미상으로 구별했을 때 군소리와 군말은 같은 거라고 했죠? 쓸데없는 말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군식구라는 거와 다르다고 봐요. 달라. 군식구는 무슨 식구 같아요? 쓸데없는 식구라는 말은 없잖아요. 식구인데 쓸데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때는 덧붙은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입니다. 자, 다시 뜻풀이 한번 해보세요. 군식구가 생겼다는 것은 식구에 덧붙었다는 거예요. 다시 신혼살림에 누가 와서 같이 산 거예요? 막 시누이도 같이 살고 시동생도 같이 살고 예전에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군식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덧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접두사 군이고요. 파생어입니다. 뜻은 쓸데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 덧붙은 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개고기와 게살구 구별해 봅시다. 누가 보아도 개고기는 멍멍고기. 물론 보신용으로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먹지만. 자, 개고기라고 할 때 어근과 어근인 것 알겠죠? 자, 반면 게살구의 게라는 것은 역시 아까 우리 했네요. 야생의 살구. 알겠죠? 야생의 살구. 물론 게라는 것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게떡은 품질이 낮은, 게고생은 매우 심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접두사 게도 역시 또 뜻은 다르고요. 자, 불고기와 불호령의 차이. 불고기는 파이어 고기, 불에 구워 먹는 고기, 뭐 알겠죠? 불호령의 느낌은 뭐 파이어 호령은 아니고요. 입에서 뭐 불이 나는 게 아니니까. 불호령은 매우 심한 호령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접두사. 불갱미의 불도 접두사 같아요? 아니면은 어근 같아요? 어근 같아요? 아니면은 형식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접사 같아요. 그러면 불개미는 붉은색을 띠는 개미라는 거예요. 붉은색을 띠는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파생어가 되겠죠. 근데도 뜻은 물론 다르고요. 자, 들판은 산에 들에 하는 명사 들 있잖아요. 그 들판이 되겠습니다. 합성어고요. 하지만 약간 헷갈리지만 들국화도 왠지 들에 피어있는 국화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의 국화라는 말이에요. 야생의 국화. 왜냐하면 산에서 피었으면 산국화, 뭐 집에서 피었으면 집국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들국화는 야생의라고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들국화는 야생의의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자, 우리 이제 했으니까 날아다니는 짐승 합성어, 날고기는 뭐라고 했더라? 얼리지 않은 생고기, 생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100% 수련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저는 선생님 강의를 믿습니다. 좋은데요. 선생님을 믿는 것 플러스 사전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라도 표준국어 대사전 앱, 네이버 앱 이런 앱 등을 통해서 결국은 찾아보면 이렇게 뜻이 나와 있구나. 진짜 접사라고 써 있구나. 이게 명사라고 나와 있으니 어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새지만 구별합니다. 새신랑은 당연히 new죠, new. 물론 우리 국어로 보면 약간 이거는 불필요한 중복된 표현이에요. 왜? 신이 결국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울 신. 그러니까 새신랑은 있어도 헌신랑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새라는 것이 새 것을 뜻하는 새신랑, 새색시 이렇게 할 때 새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모두 합성어에 쓰이는 어근입니다. 명사고요. 물론 관형사, 원래는 관형사의 새이긴 합니다. 어근이에요. 신랑은 명사고요. 자, 보면 아까 색깔을 강조하는 새셋, 시싯이라고 했어요. 새셋, 시싯. 새셋, 시싯이라고 제가 4개를 쓰는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환경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건 모두 색깔을 강조하는 접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파랗다는 피읍 받침이 와서 피읍이 와서 거센소리 앞에는 시옷을 안 적기 때문에 새가 된 거고요. 샛노랗다 이런 건 샛노랗다. 신누렇다 그러면 신누렇다. 시퍼렇다 그러면은 시 이런 식으로 새셋 시싯, 새셋 시싯 모두 접두사입니다. 자, 또 햇빛의 해와 햇과일의 해 이 느낌이 달라야 하겠죠? 한 번 더 햇빛의 해는 누가 보아도 sun입니다. 하지만 햇과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해난, 그 해난, 이열을 뜻하는 그 해난이라는 뜻의 접두사예요. 자, 이것도 느낌은 비슷한 해햇, 햅이라는 게 있어요. 해햇, 햅, 해햇, 햅. 이것도 해콩도 뭐라고요? 그 해난 콩입니다. 보통 트럭에 많이 아저씨들이 그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것 중에 땅콩 있죠, 땅콩. 뭐라고 많이 써 있어요? 햇땅콩이라고 써 있는데 틀린 말이고요. 해땅콩입니다. 해땅콩. 그 해난. 아까 살짝 했지만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는 시옷을 안 적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햇땅콩도 접두사 해. 햅쌀은 쌀 앞에는 모두 비읍이 들어가는데요. 햅쌀, 좁쌀, 찹쌀, 잎쌀, 맵쌀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15세기 어원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접두사 햅입니다. 그 해난의 접두사 종류 3가지예요. 자, 역시 타이틀 잊으면 안 됩니다. 읽으세요.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 뭐가 비슷하다고요? 형태가 같아요. 뭐가 달라요? 합성어, 파생어가 달라. 어떻게 구별해요? 뜻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뜻끼리 만나느냐, 형식적으로 어떤 뜻을 더했느냐. 근데 그것의 약간 차이는 실질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 글자로 읽었죠. 군, 개, 불, 들, 날다, 새, 해, 선 이렇게 실제 글자로 읽었고요. 파생어는 어때요? 뜻을 더하니까 이 글자대로 읽지 않았죠. 그냥 쓸데없는, 이게 완전히 쓸데없는이라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야생의, 어떻게 알아? 야생의인지. 그건 우리가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도 파생어의 다양한 예들과 함께 종류들을 제가 쭉 많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날 얼리지 않는 이런 말이 글자 안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뜻을 더해주는. 물론 얘는 뭐 그 해, 난 이러니까 해라는 글자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새로운 뜻을 더해주면서 거기에 덧붙여주는 그것을 접사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라는 게 역시 이게 합성어 파생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비교했을 때 군고구마는 합성어, 군소리, 군식구 이런 것들은 역시 파생어였고요. 개고기와 구별하여서 개가 들어가던 개살구, 옆에 있는 다른 접두사도 있어요. 불고기와 비교하는 불호령, 들판이 아니라 들국화, 날짐승이 아니라 날고기, 새신랑이 아니라 새파랗다, 햇빛이 아니라 햇과일, 핵곡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접두사와 구별하면서 역시 얘를 외우다시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어형이 변한 파생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형이 변한 파생어. 잠시 후에는 어형이 변한 합성어라는 것도 있어요. 어형은 단어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양이. 그중에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무덤 이런 거 했잖아요. 마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더 무덤은 어디서 왔다고요? 묻다의 전미사 엄.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지배적 접사. 마개는 막다의 전미사 애가 와서 마개. 그러면 이제 바가지는 어때요? 수능에도 나오는 건데 바가지는 박 플러스 아지라는 거예요. 이때 아지가 뭐겠어요? 잘 모르니까 접사라는 거죠. 뭔가 붙긴 붙었는데 뭐라고 설명 못해. 우리 흰 눈썹, 긴 발톱, 발밑에 썹에서 했잖아요. 눈썹, 썹이 뭐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근데 눈 뒤에 붙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접사겠구나. 발톱의 톱 비슷하죠. 자, 그러나 역시 바가지는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눈썹은 형태가 바뀐 게 아니지만 그래서 박 플러스 아지로 형태소를 나눈 후 어형이 변한 파생어라고 하자는 거죠. 지붕이라는 것도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붕을 우리가 들으면 지붕이 그냥 지붕이잖아요. 지붕이 형태소 하나 같잖아요. 그런데 형태소가 2개라는 거죠. 왜? 어형이 변했으니까. 집 플러스 웅. 그러나 명사인 집에서 명사인 지붕이 된 거예요.
품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러면 다르죠. 무덤은 품사가 바뀐 거고요. 바가지나 지붕은 품사가 안 바뀐 겁니다. 우리 마무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특강도 선생님들이 마무리 특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마무르다라는 기본형 단어였어요. 마무르다. 그러다가 전미사 이가 붙어서 마무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역시 품사가 바뀐 거고요. 기본형이 있는 용언에서 명사가 되겠어요. 어형도 바뀌었죠. 자, 쓰레기가 파생어라는 것에 굉장히 재밌어하고 당황해하는 분이 있더라고. 쓰레기가 쓰레기죠. 어떻게 쓰레기가 파생어예요? 그러면 쓸다. 바닥에 떨어진 걸 쓸다라고 하잖아요. 쓸다의 전미사 애기, 열나 이상한 애기라는 접사가 붙어 쓰레기라는 파생어가 됐어요. 그래서 형태소 두 개라는 거와 함께 다시 이제 우리가 외우는 뭐 빠른 방법들이지만 가까이 두고 생활화하는 거예요. 진짜 어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볼 때마다 생각해야죠. 파생어, 쓰레기 파생어,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파생어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라는 거와 파생어를 잘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타이틀을 또 생각하면 되겠죠. 쓰레기는 어형이 변한 파생어. 그런 거 있었는데 선생님 네모를 이렇게 쳐줬었는데 그러면서 마개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가지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자, 너부터 할 때 원래 부터가 조사거든요. 근데 부터라는 조사도 마찬가지로 파생어예요. 왜냐면 원래 붙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어가 뭐라고요? 전미사라고 해야죠. 어근과 접사가 파생어니까. 까마귀도 원래 까마귀가 그냥 까마귀 같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감따. 여기서 감따라는 것은 검따라는 말과 호환이 되는 옛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까만 게 까마귀고 검은 게 까마귀란 말이죠. 따라서 감따라는 말에서 비롯돼 이상한 전미사가 붙어서 까마귀가 되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타이틀 어형이 변한 파생어. 어형이 변한 파생어의 첫 번째 느낌은 살짝 당황, 두 번째는 재밌다. 이런 것도 있구나. 벌써 우리가 10개 가까이 해보고 있습니다. 반면 어형이 변한 파생어도 있다는 거죠. 이제 형태가 변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예요. 합성어. 아까 우리가 파생어를 봤고요. 어형이 변한 합성어. 자, 그러면 숟가락이란 단어를 보면 첫 느낌의 숟가락은 그냥 숟가락 같기도 하지만 뭔가가 붙은 말이죠. 바로 술과 가락이 붙었는데 이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 즉 마시는 술이 아니라 밥을 한 번 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요리할 때 많이 쓰죠. 큰 술, 작은 술 이런 거 하잖아요. 따라서 한 술 더 떠라 이거 하잖아요. 명사 술과 가락이 만나는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숟가락은 디귿이지만 실제 우리가 형태소로 나누면 술과 가락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참고로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차이를 알고 있으시죠? 젓가락은 시옷이 들어가고요. 숟가락은 디귿이 들어가는데 젓가락에 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저라는 명사와 가락이 만난 합성어. 참고로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어입니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해님 이렇게 파생어에는 시옷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된 합성어고요. 숟가락도 술과 가락이 만났지만 형태는 바뀐 거죠. 숟가락에는 디귿, 젓가락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번노타. 이것도 합성어는 합성어인데요. 뜻풀이에 의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놓아주다라는 말이에요. 벗다와 노타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벗다라는 것이 옷을 벗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일타라는 거예요. 놓아두는 건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번노아 키운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막 어디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는데도 아이고 우리 아이 활발하고 성격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번노아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합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주의해야 되면 파이어에 불 있었잖아요. 불고기 이런 거 합성어였죠. 역시 불나방이나 분합이라는 게 복수표준어인데요. 이건 모두 다 파이어,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라는 거예요.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비예요. 그래서 불나방 같다, 불나비 같다. 인생의 불나방 이런 표현하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게 단지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재미에만 빠지는 분들 이럴 때 아까운 인생의 불나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파이어 불이니까 합성어인데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도 우리 리을이 탈락된 합성어가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 말과 소가 만났어요. 뭐가 돼요? 마소. 솔과 방울이 만나요. 솔방울인데 이제 소나무는 솔과 나무인데 소나무 이게 리을이 탈락되잖아요. 물론 리을 탈락이 다 합성어는 아니고요. 아들님, 딸님이었는데 아드님, 따님이 되는 거 있죠. 이건 리을 탈락된 파생어. 님이 들어갔으니까 파생어잖아요. 자, 이렇게 리을 탈락은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있어요. 심지어는 달걀이 합성어라는 게 좀 생소하지 않나요? 달걀이 달걀이죠. 하지만 얘는 달개알. 발음 기억하죠? 기억이 올라간 연음이 돼서 달기, 달글,
달개알이에요. 그래서 달개알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달개알이 된 거거든요. 합성어입니다. 자, 무더위라는 것도 여름에 무더위가 한창이다의 무더위는 물기가 많은 더위에 리을 탈락된 명사 합성어, 습도가 높다는 거예요. 무더위. 됐죠? 자, 다시 섣달도 설이 드는 달에 명사 디귿이 바뀐 거고요. 잣다듬다, 잘다와 다듬다가 만나서 잘게 다듬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잣다듬다의 어가는 어디 있다고요? 잣다듬, 다를 빼고 그러면은 그는 어디 있다고요? 잣다듬. 물론 잘다 다듬다예요. 잘다 다듬다. 어근 두 개의 합성어. 자, 아까 우리 까마귀가 파생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까마까치는 합성어네요. 까마귀는 깜마타, 감 플러스 아귀가 붙은 거라면 까마까치는 이제 까마귀와 까치가 줄어들어서 까마까치가 된 명사. 자, 이제 타이틀 어형이 변한 합성어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분명 순차적으로 오고 있어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야기 책 이런 거. 하지만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결국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도 있었고요. 어형이 변한 합성어, 어형이 변한 파생어 이런 게 난도가 깊은 건데요. 지금 차근차근 오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합성어, 파생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타이틀을 읽어주세요.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합성어, 파생어. 이때 2차적인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사다리 타기입니다. 사다리 타기. 처음에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손놀림. 그럼 우리가 손놀림이라는 것은 손을 잘 놀린다. 아니면 축구 선수들은 뭐예요? 발놀림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손놀림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에요? 물론 손과 놀림으로 의미상 쪼개질 것 같잖아요. 근데 놀림은 그럼 어디서 온 말이에요? 놀리다의 미음이라는 게 붙어서 얘가 파생어예요. 1단계 파생어. 쌤, 놀림이 파생어라는 거 모르겠어요. 아까 참 했죠, 참. 아니면은 꾸다의 꿈 할까요, 꿈?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할 때 꿈이라는 것도 꾸다의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죠. 이렇게 미음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었을 때 그걸 전미사라고 해요. 품사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놀림은 원래는 놀리다, 즉 움직이다예요. 메롱메롱 놀리다가 아니라 움직이다에 놀리다에서 미음의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하지만 파생어가 되어서 품사가 뭐가 된 거라고요? 명사가 된 거예요. 놀림을 잘한다. 놀림. 그래서 다시 손이 명사인 건 아니까요.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됩니다. 이런 것을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라고 해요. 결과는 뭐라고요? 합성어입니다. 다만 2차적인 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사다리를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돋이 같은 예를 사다리를 잘못하면 답이 달라요. 해돋이가 파생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합성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돋이는 어떻게 결합된 말인 것 같아요? 해와 도지인가요? 해돋과 인가요? 의미 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도지라는 말이 있나? 도지? 처음 듣잖아요. 그러나 해돋, 이건 뭐야? 해가 돋다에서 약간 뺀 거잖아요. 해돋, 해가 돋다. 해맞이는 해를 맞이하다. 여다지는 열고 닫다. 미다지는 밀고 닫다. 이렇게 앞에서 의미 덩어리가 형성된 말이죠. 그래서 해돋이라는 것은 해가 돋다라고 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해가 돋다 이런 말이. 거기에 명사를 만들기 위한 전미사 이가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2차적인 단계의 파생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해돋이는 합성법에 의한 파생어라고 해요. 결과는 파생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 실수로 사다리를 잘못 타서 도지가 있는 줄 알고 얘를 파생어라고 알고 해돋이를 합성어라고 막 혼자 착각한다면 이건 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해돋이는 최종적인 결과 파생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비슷한 예 중에 손톱깎이도 순서 잘못 찾으면 안 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것과 예전에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달랐대요. 국립국어원이 약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러나 이제 손톱깎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이걸 분석해 보면 손톱깎이는 어떻게 의미 덩어리를 나누어야죠? 느낌은 두 글자 손톱과 깎기로 나눠야 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말에는 깎기라는 말이 없어요. 야, 깎기 가져와. 깎기가 어디니? 깎기를. 이렇게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의미 덩어리에 의하면 손톱을 깎다라는 말이 있어요. 손톱을 깎다.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했던 흰 눈썹 긴 발톱 발밑의 발톱처럼 손톱이 이미 전미사가 들어가는 사실 파생어예요. 1단계에는 사실 파생어가 있었어요. 손톱이라는 파생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손톱깎이를 나누다 보니까 손톱을 깎다가 합성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단계는 1단계는 파생어였고요. 2단계는 합성어였고요. 다시 이게 전미사 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가 만나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돼요. 그래서 결과는 파생어입니다. 손톱깎이는 뭐라고요? 파생어. 근데 단계로 보면 파생법에 의한, 합성법에 의한 파생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3차적인 단계까지 거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손톱깎이는 그러면 형태소는 몇 개라는 거예요? 4개겠죠. 손, 톱, 까, 끼 이렇게. 특히 전미사 이가 맨 뒤에 만나면 일반적으로 파생어예요. 다는 아니지만 전미사 이가 뒤에 온 파생어, 해돋이 이 파생어, 손톱깎이 이 파생어, 미닫이 파생어, 여닫이 파생어, 미닫이 파생어 이렇게 제일 뒤에서 명사를 만들려고 전미사 이가 나중에 붙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중에 지금 우리가 손놀림이라는 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2차적인 단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순서를 줬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즉 아까 했던 것처럼 놀리다의 전미사 미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 파생어, 거기에 손과 놀림이 만나서 2단계 합성어가 되었다.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적인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아닌 게 2개 지워지죠. 헛소리는 그냥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하나의 파생어일 뿐이죠. 헛소리, 헛수고, 헛고생.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뭐 이런 거, 이런 뜻을 더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가리개도 오늘 역시 베개, 덮개, 마개 할 때 전미사 개잖아요. 가리개 리는 이희리기의 리가 아니에요. 모양만 우연히 같은 거죠. 왜? 가다에 리가 붙은 게 아니니까. 가리다에서 그냥 가리고 가리는 할 때 가리 자체가 어간입니다. 반면 울리다라는 뭐예요? 울리다. 울리다는 기본형이 울리다인데요. 거기에는 울다라는 어근에 리라는 접사가 들어간 거죠. 왜? 리를 그때는 뺄 수 있으니까. 왜? 리가 들어갔다고 학생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서 말이죠. 가리개는 원래 가리다예요. 그러나 울리다는 울다에 리가 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파생어 2개인 건 빼고요. 나머지를 보니까 책꽂이는 어디서 온 말이냐라는 생각이 아까 전미사 이가 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책꽂이는 원래 책과 꼬지가 만난 말이에요. 꼬지가 명사로 사전에서 인정되는 명사예요. 꼬지, 연필 꼬지, 책 꼬지, 꽃 꼬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꼬지라는 것을 하나의 명사로 인정한다면 1단계는 전미사이가 여기에 붙은 거네. 전미사이, 파생어였다는 거죠. 꼬지라는 것으로 일단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책과 꼬지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되었네요. 이제 바로 손놀림과 같은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라는 2차적인 단계의 결과가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확실히 4번은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손놀림은, 그러니까 흔들림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이에요? 흔들리다의 미음이 붙은 거죠. 근데 흔들리다는 그럼 또 어디서 온 거예요? 흔들다의 이희리기가 온 거네. 흔들다에 리가 붙은 거잖아요. 사람이 흔들리다 이렇게 피동에 리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흔들과 리가 만난 것도 파생어, 거기에 명사를 만들기 위한 역시 미음이 붙은 것도 파생어의 종류로 봐줍니다. 자, 이렇듯 합성어와 파생어를 나누는 것이 2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물론 흔들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완벽한 파생어도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흔들리다라는 그냥 기본형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성격은 분명히 다른 건데요. 지금 우리는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라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2016 서울시 문제긴 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전부터 출간을 했던 문법책이 있어요. 정상국어의 문법책이 있는데 정답은 책꽂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133번 문제와 분석의 예부터 선지 구성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적중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론서에도 제가 이걸 넣어드리긴 했으니까요. 손놀림 똑같죠.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 책꽂이, 헛소리, 가리개, 흔들림까지 똑같잖아요. 그때는 제가 오지선다 문제였는데 지금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눈물샘이라는 것도 여러분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눈물샘. 어떻게 만난 거예요? 눈물, 샘이잖아요. 그럼 눈물은 뭐예요? 눈물은 눈과 물이 만났으니까 1단계 합성어, 샘도 명사니까 2단계 합성어죠. 얘는 합성법에 의한 합성어입니다. 합성법에 의한 합성. 알겠죠? 이렇게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도 있고요. 아니면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도 있고요. 아니면은 합성법에 의한 합성어도 있어요. 이렇게 2차적인 것들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100% 적중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근이 없는 파생어, 뭐,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 말도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거의 문법책에서는 아주 독립적으로 특이한 예로 소개하는 사례인데요. 어근이 없는 파생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왜? 파생어에는 어근과 접사, 그러니까 어근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접사와 접사로만 만난 파생어도 있다는 거죠.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로 나온 게 풋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풋내기라는 사례에 친숙하잖아요. 이 풋내기야 이렇게 이제 시작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데 풋이 아까 뭐였더라? 풋사과 풋과일, 풋사랑. 이 풋이 아직 익지 않은 애 접두사라고 했죠. 그런데 내기라는 것도 전미사예요. 내기는 혼자 올 수 없어요. 뭐 돈 내기 하는 내기가 아니고요. 여간 내기, 보통 내기,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이렇게 할 때 쓰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내기입니다. 태어나다에서 온 말인데요. 전미사가 통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풋내기는 이제 타이틀처럼 어근이 없는 파생어. 어근이 없다라는 것은 접사와 접사로만 이루어진 파생어도 특이하지만 있다는 것. 또 막둥이도 비슷하긴 하네요. 막둥이, 우리 집 막둥이 엄청 쓰잖아요. 막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에 나오는 막판 뒤집기에 막판이라는 게 있죠. 막판은 뭐라고요? 마지막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접두사 막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막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막내. 그래서 마지막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에 둥이는 100% 전미사죠. 쌍둥이, 막둥이, 흰둥이 할 때 쓰는 사람의 전미사예요. 그래서 역시 근 없이 접두사와 전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근이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앞에는 접두사가 붙고 또 뒤에는 전미사가 붙은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이건 좀 쉽더라고요. 헛발질 또는 헛손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헛발질이나 헛손질을 생각해 보면 헛발질은 헛발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헛의 발질이 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헛발이라는 말을 먼저 제가 해볼게요. 헛발. 우리가 처음 많이 쓰니까 헛발이야 헛발 이렇게. 자 그러면 헛이라는 게 뭐라고요? 쓸데없는 헛고생 헛수고의 접두사 헛입니다. 그래서 1단계 파생어였고요. 거기에 전미사 질. 이 질이 붙은 것은 100% 파생어인데요. 도둑질, 강도질, 사기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전미사예요. 따라서 헛발질은 어떻게 결합되었다? 앞에 접두사, 중간에 어근, 뒤에 전미사. 그래서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라는 겁니다. 헛손질 똑같은 거겠죠? 헛손, 그리고 뒤에서 질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자, 거의 우리가 단어 형성법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짝 변형되는 것, 또 특이한 것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고 있어요. 또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별로 제한할 수 없지만 남자분들, 우리 군무원 시험에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또 남자분들이 많은데요. 문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니까 약간 인내심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조금 듣고 아우 복잡해. 조금 듣고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말 2번도 해드리고요. 3번도 해드리고요. 막 빈칸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지금까지 1시간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다. 근데 또 해야 돼요. 한 단계 좀 더 높여서 다양한 예시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근이 없는 파생어 중에서는 특이한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풋내기 같은 거, 물론 헛손질, 헛발질처럼 접두사와 어근과 전미사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1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단어의 형성법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심화해서 합성어의 종류들까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